이슈 현상식 5월호 시작하겠습니다. 한참 공채 시즌이 진행되고 있네요. 여러분들 서류 전형 진행되고 통과하면 필기 한참 보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또 대비하고 계시죠. 근데 요즘 트렌드가 필기 결과가 발표나고 그 다음 과정까지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몇몇 기업의 경우에는 결과 발표나고 사흘 후에요. 그럴 때 가끔 연락 오거든요. 선생님 전 어떻게 해요? 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어떡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데 맞습니다. 그 다음이 면접 전형이에요.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딱히 준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큰 과정이기도 하죠. 왜 그런지 말씀드리자면 자, 서류 전형에서 100대 1이라고 합시다. 어우,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신경이 쓰이죠.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여러분은 눈에 띄는 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학 성적은 얼마나 올릴지, 자격증은 어떻게 할지. 자, 그런데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데 의외로 신경 안 쓰는 부분들이 있죠. 네, 자소서입니다. 사실 토익 점수가 850점인 사람과 840점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이냐, 이거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뭐 거기서 거기겠죠. 물론 토익이 950인 사람하고 750인 사람은 그래도 비교할 수는 있겠죠. 근데 대체로 지원자들의 어학 성적이 엇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학의 핵심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격증 있으면 좋겠죠. 물론 자격증이 꼭 요구되는 분야도 있기는 합니다. 뭐 토목기사 자격이 필요하다든지. 근데 없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어떡하나 대부분의 경쟁자들은 자격증이 있어요. 이걸로도 변별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변별력을 꽤 갖출 수도 있긴 한데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대부분 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본인이 지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본인이 할 일이 어떤 일인지는 공고 뜨고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수준이 좀 비슷하죠. 미리 시작하면 참 좋은 게 자소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통과하면 필기를 봅니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물론 공기업처럼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기업의 경우에는 취업 시즌 되면 그때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해야 되냐,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 그냥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합격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럼 합격할 수 있을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사기업 중에 대표적인 삼성의 GSAT 평균적으로 합격한 사람들이 8권 정도 풀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공기업은 어떨까요? 공기업도 많이 풀어요. 통상적으로 5권에서 제가 이번에 들은 친구 중에 제일 많이 푼 친구는 30권도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개인 편차가 있거든요. 지금은 공기업도 사기업의 인적성 시험 비슷한 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 대체 몇 권을 풀어야 되냐?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을 정도는 푸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권도 안 풀어도 통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좋은 거겠죠. 우린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이 풀어야 나아지지 남들보다 더 적게 풀어서 나아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인적성,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적성 중에서 직무적성, 그리고 공기업의 경우에는 NCS 직업기초능력 이 유형이 지식기반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죠. 시간, 한정된 시간에 자료를 읽고 답을 찾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유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필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냐? 이게 대입 공부하던 거에 얽매여 있거든요.
대입 때는 수능에 목숨 걸잖아요. 수능만 잘 되면 뭐든 다 해결될 수 있어.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목숨 겁니다. 여기에 목숨 걸었는데 막상 끝나고 나면 면접이라는 게 기다리고 있죠. 필기에서 많이 걸러지긴 합니다. 서류에서 걸러지고 필기에서 걸러지고 왕창 걸러지고 그 다음 면접. 면접의 경우에도 실무 면접이 있고 임원 면접이 있겠죠. 일단 실무 면접 기준으로 보자면 한 10대 1 정도가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기업의 경우에는 2대 1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면접 경쟁률이 나죠? 그러면 면접 대충 해도 되겠네. 더 아깝죠. 진짜 2대 1은요. 이 친구가 합격하면 내가 떨어지고 내가 합격하면 이 친구가 떨어지고 이런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좁혀졌다면 더 신경을 써야죠. 물론 사기업의 경우에도 임원 면접 가면 2대 1 정도 돼요. 더 낮은 경우도 있죠. 1.5대 1 내지는 1.2대 1인데 임원 면접에서 떨어졌다. 데미지가 얼마나 큰데요.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떨어지는 게 오히려 충격이 덜해요. 충격은 점점 커집니다. 임원 면접으로 가면요. 어마무시하게 충격이 커지고 있죠. 그러면 면접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제가 간단한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구조인간 환경이라고 하면 이게 뭔지 이해가 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경영학이나 행정학을 전공한 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경영학의 경우 초기에 발전했을 때는 조직의 구조에 포커스가 맞춰졌습니다. 그러다가 인간관계론이 등장하면서 인간관계에 포커스를 맞추다가 이후에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죠. 면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구조를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지원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직무 그러니까 구조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직무 쪽이죠. 이 직무가 어떤 일이고 어떤 역량이 요구되고 이걸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인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환경은 왜 묻냐? 기업의 경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가 아닌가 그걸 보자는 거죠. 이걸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유형의 시험을 보고 있죠. 가장 간단하게 보는 시험 일반적으로 인성면접이라고도 부르고 인성면접이라고 하지만 사람에 대해서만 묻지는 않습니다. 자소서 기반의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할 수도 있죠. 직무 면접이라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면접관 여러 명 있고 지원자 1명 내지는 여러 명 두고 자유롭게 묻는 이런 방식에 대한 얘기예요. 이걸로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다른 면접 유형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죠. 대표적인 게 PT 면접이에요. PT 면접이 이 회사 직무와 관련된 거라면 모르면 못 풀어요. 뭘 알아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뭔지 알면 다 할 수 있냐? 알아도 잘 발표할 필요가 있죠. 구성을 잘하고 깔끔하게 발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토론 면접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입사하고 회의할 때라고 보시면 돼요. 회의할 때 조용히 필기만 하고 있어요. 소극적인 사람이죠. 회의할 때 자기 주장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남의 얘기를 안 들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겠죠.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심플할 거예요. 그 이외에도 특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묻는 유형의 면접들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는 방식도 있죠. 상사가 비리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답변하겠죠. 정답이 뭘까요? 정답 정해져 있는 거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묻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게 과연 옳은 판단일까요? 그렇게 됐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뭘까요? 상황 면접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해야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합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체력이 많이 소모됩니다. 하루 종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까지 과제가 이어질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겨우 과제 끝내고 잠깐 자는데 아침에 산행은 웬 말인지.
젓가락 면접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면접 방식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해졌을까요? 이걸 보려고 하는 거죠. 이 기준에 있는 게 직무입니다. 과거에는 스펙을 기준으로 해서 적당하게 뽑아서 가르치면 된다였는데 지금은 직무 중심으로 실제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에는 너무 모르고 지원을 해요. 아직도 지원자들은 이 시대라고 착각을 해요. 토익 점수는 몇 점까지 올리면 되나요? 자격증은 뭘 따야 되나요? 제 학점 가지고 제 학벌 가지고 괜찮을까요? 글쎄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지방대 출신 여성. 그러면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게다가 인문대 출신. 왜요? 취업하던데. 최악의 조건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취업은 해요. 아니 뭐 알려진 기업이에요. 모 제과회사 중견기업 이상은 취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다른 스펙을 자, 애 둘 딸린 아빠예요. 나이 30 넘었어요. 처음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도 되냐? 못 돼요. 아니 그게 취업의 방해 요소는 아니잖아요. 애들에 대한 책임을 기반으로 해서 내 일에 충실하겠다. 뭐 이렇게 어필하니까 그것도 괜찮게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모 회사 입사하긴 했는데 그 친구 보면서 좀 뿌듯하기도 했죠. 분유값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정말 스펙이 좋은 경우도 있어요. 스펙이 좋다는 게 단순히 스펙이 표면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노력해 왔었고 그때도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한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거 옛날 사고방식이에요. 이 꼰대들이 하는 소리죠. 여러분이 꼰대가 돼서는 안 되죠. 여러분은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죠. 몇몇 면접 질문의 사례를 가지고 방향을 좀 잡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개별적인 기업이나 기업에 속해 있는 산업군 이런 것까지 접근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자신, 직무와 상관이 없는 그리고 상황에 대한 면접 질문들 그런 거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등의 기능과 역기능의 해소 방안이 뭐냐라는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뭐 다르게 변형할 수도 있죠.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죠. 자,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갈등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어필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험? 뭐 친구 간의 다툼? 아니면 지역사회 갈등? 에이, 이건 여러분이 해결했을 리가 없잖아요.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있었던 일? 아니면은 과에 프로젝트를 할 때 있었던 일? 이게 기준이라면은 여러분에 대한 평가 항목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에 대해서 질문 항목에 체크 항목에 동아리 활동 몇 점, 뭐 몇 점 이렇게 쓰여 있어야 돼요. 그럴 리는 없겠죠. 핵심은 어떤 경험이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갈등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이죠. 저는 이걸 묶어서 그냥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이 경험이에요. 가치관만 얘기하면 여러분 거라는 게 입증이 안 되죠.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경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등은 두 사람의 감정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의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파악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갈등을 해결했던 경험을 뒤에 붙이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비춰질 수 있겠죠. 자, 직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들도 가끔 있기는 합니다. 사물인터넷, IoT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그 기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를 어디서 물어볼 수 있을까요? 금융권 은행 지원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공기업 중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질문을 물었던 적이 있거든요. 하기야 사물인터넷은 요즘 거의 다 여러 분야에 다 쓰이고 있다 보니까 어디든 적용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고 이걸 잘 적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평가 기준이야. 그러면 사물인터넷 IoT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지금 새롭게 적용이 되고 있는 신기술 이거 중에서 상용화되고 있고 우리가 할 일에 적용 여러분 개인 생활까지는 아직 아니고 일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적용되는 기본적인 기술들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이슈앤 상식을 공부하십니까? 이슈앤 상식이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 기초적인 상식 있죠. 그게 여러분이 입사하고 난 이후에도 쓰이는 상식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다른 질문 좀 보도록 할게요. 상사와 의견이 다르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것도 기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떤 기업에서든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회성을 보는 거죠. 의견이 다를 때 무조건 상사의 뜻을 따르겠다. 그럼 묻겠죠. 왜요? 상사니까요. 이유가 없는 거죠. 개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제 의견을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기준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판단을 할 때 기준을 제시해야 돼요. 그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구조를 좀 그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상사고의 관계. 사적인 인간관계입니까? 아니요. 일로 인해서 파생된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업무죠. 자, 각각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 중에 더 좋은 의견을 따르는 게 맞죠. 업무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내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했을 때 내지는 상대 의견, 특히 상사의 의견의 잘못을 지적하고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나면은 그렇게 관철시키면 상사가 좋아할까요? 상사는 다음부터 나한테 어떻게 대할까요? 이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로만 가면 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순위예요. 얘가 우선순위 1, 얘가 2. 둘 다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겠죠. 후배 중에 한 명이 참 대단한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입사하고 나서 이제 어떤 기획안 작성을 할 때 꼭 준비를 미리 했었다고 해요. 상사가 얘기하기 전에. 왜냐면 대충 업무 파악을 해보니까 이때쯤 되면 이런 기획안 나오고 이때쯤 되면 이런 기획안 만들라고 얘기를 할 때쯤 되니까 그거 하기 한 달 전부터 기획안을 준비한대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 낫겠죠. 상사가 이런 기획안 구성해서 다음 주까지 제출하세요 라고 하면 바로 제출하는 게 아니라 역시 기다리죠. 똑같이 제출하더라도 다른 동료보다가는 더 퀄리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좋은 기획안을 상사가 받아서 검토하고 그 위에 가지고 가겠죠. 그럴 때 상사를 좀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자기 기획안 앞에 꼭 상사 이름을 붙여줬대요. 직속 상사의 이름을 반드시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상사하고 수의를 한답니다. 그럼 그 상사가 그 기획안을 가지고 그 위에 있는 본부장이나 윗사람에게 올라갈 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상사가 너무 이뻐하더래요. 그래서 동기들 중에서 근평, 근무 성적 평가가 가장 좋아서 가장 빨리 승진을 했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핵심이에요. 그게 직장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무조건 한 가지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자신을 뽑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저는 준비된 것은 없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준비된 게 없다. 그럼 뽑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뽑을 이유가 있어야지. 그 뽑을 이유가 뭡니까? 자, 그 뽑을 이유에 대해서 나는 이 회사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아직 일 안 했는데 패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다. 입증해봐요.
패스. 전 누구보다 이 일을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입증해봐요. 패스. 이런 걸로 입증 못해요. 이건 살짝 가미될 수 있죠. 핵심은 뭘까요? 직무 역량이에요.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이죠. 뽑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뽑는 사람은 일을 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일을 잘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일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날 얘기하는 이런 열정, 애정은 여러분 아니어도 다 이야기해요. 이게 진실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혈서라도 쓸까요? 그러면 믿어줄까요? 그래도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열정, 도전 정신 이런 얘기는 면접관 입장에선 오전 9시부터 다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의 개인적인 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남의 사생활에 뭐가 관심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생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취미가 뭡니까? 왜 복수 전공을 했나요? 또는 왜 안 했나요? 왜 부전공을 경영학으로 했나요? 이런 질문들 물어볼 수 있죠. 왜 나한테? 그냥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정답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점은 있죠. 여러분이 답변을 했을 때 납득이 가면 됩니다. 면접 때 답변은요. 의문이 생기는 것보다간 이해가 되는 게 좋아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면접관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더 하겠지. 계산하지 마세요. 왜 계산하면 안 되냐면 면접관들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직급도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 경험도 많습니다. 직무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어설프게 유도 질문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요.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평가할 때는 보고를 할 때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얘기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왜 그랬대? 그러면 상사 입장에서 답답해요. 자, 취미가 뭡니까? 질문했을 때 뭐라고 할래요? 운동이요. 그럼 뭐가 궁금할까요? 무슨 운동일까? 무슨 운동 합니까? 농구요. 자주 해요? 일주일에 한 번요. 뭐 어디서 합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한강에 가서 합니다. 농구를 했을 때 뭐 얻는 게 있나요? 뭐 별다른 건 없습니다. 어우, 기분 나쁘죠? 왜 기분 나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꼬치꼬치 물어봐야 돼요? 난 면접관이지만 여러분이 합격하면 난 뭐가 돼요? 난 상사야. 상사가 묻는데 뭐 이렇게 싸가지 없게 얘기해요? 다시 물어볼게요. 취미가 뭡니까? 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친구들과 한강변에서 농구를 합니다. 농구는 개인적으로 재미있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팀워크를 다지는 데도 좋고 무엇보다 단기간 체력을 키우는 데는 정말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끄덕끄덕 어떤 느낌이에요? 농구를 하기 때문에 얘는 좋은 그 얘기는 아니고요. 이해할 수 있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하는 애구나. 얘랑 일하면은 편하겠네. 답답하진 않겠네. 이 느낌이 들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이 친절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죠. 자, 가장 기본이 되는데 여러분이 가장 부담스러운 질문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가장 기본인데 가장 어렵나? 이거 어렵죠? 딱히 할 말도 없어요. 이것도 어렵죠. 지원 동기 왜 어렵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그 회사에 입사해야 될 이유가 정확하게는 없어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삼성전자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원해야 됩니까? 아니요. 해외에서 사람들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거를 보면서 뿌듯해서 지원한다고요? 뭐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드라마를 좋아하시니까 드라마 PD가 되고 싶다고 갑자기 시험 준비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말려야죠. 비슷한 상황에 사실 그렇게 딱히 이유가 있지는 않아요. 입사 후에
선배님 말씀 잘 듣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지금은 중국어를 못하지만 향후에 중국어도 배워서 중국 진출. 이게 뭔 소리래요? 준비된 게 없는 거죠, 뭐. 입사 이후에 뭘 할지는 구체적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구체적이라는 얘기가 언제쯤 내가 직접적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고 향후에 이런 새로운 시장이 더 관심을 끌게 되고 뭐 아는 게 있어야 얘기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하지 않으면 얘는 힘들어요. 그 이외에 또 어려운 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붙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끝낼 테니까 그냥 한마디만 해봐라. 별거 아닌 질문입니다. 무난하게 답변해도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자, 핵심을 좀 가지고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기소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소개할 때 대부분 잘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너무 뻔한 얘기를 해요. 열정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지원한 지원자 누구누구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경쟁자는 여러분하고 별다르게 스펙 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할 역량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럼 다 비슷한 얘기 아니냐? 그게 문제예요. 다들 비슷한 얘기하기 때문에 1분 자기소개 시켜놓고 딴짓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여러분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자기소개에서 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또 질문을 할 수도 있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냐? 처음부터 여러분은 차별화를 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제시해요. 버전 1, 버전 2, 버전 3, 버전 4 여러 개 버전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얻어 걸리는 게 있어요. 1번 거하고 3번 거하고 4번 거 후반부에 있는 거를 섞어버리면 아예 다른 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1분 자기소개는 꼭 제대로 준비하세요. 이게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면접 코칭할 때 1분 자기소개의 경우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첨삭을 해줘요.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첨삭을 하냐. 이건 첨삭을 해야 되는 게 구성의 문제도 있고 자기 입장에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괜찮은 것들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재구성해서 만들 때 더 임팩트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 기회가 닿는다면은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만들어 놓고 봐도 이거 괜찮은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자, 지원 동기입니다. 무난하게 갈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가려면 조사를 하세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가 어떤지, 이 회사의 앞으로 비전은 어떤지, 그리고 여러분의 직업관은 어떤지 거기서 접점을 찾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역시 조사예요. 모르고 입사 후 포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감정만 표출하지 마세요. 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안 시켜줘요. 마지막으로 면접장에서 오늘 제 모든 걸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어쩌고 저쩌고 한 30년 전부터 하던 얘기 같다는 느낌 안 드세요?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왜 해요? 다 하는 얘기인데 너무 뻔한 얘기밖에 없죠. 사실상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임팩트 주기가 어려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으로의 여러분에 대한 성찰을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이 취업을 준비하면서 특히 면접을 준비하면서 면접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달다 보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성찰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반성과 고민에서 나온 생각을 마지막으로 담담하게 읊조리면 어떨까요?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처음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것도 알아요. 그럼 가족들 힘들어하고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마음 짠하잖아요. 사실 그 면접 코칭 하다가 가족 얘기하면 19은 학생들이 웁니다. 어제도 제가 면접 코칭, 오늘 지금 면접 보고 있겠구나. 오늘 지금 면접을 모모 전자회사에 면접을 보러 간 친구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제가 그걸 설명을 해봤어요. 힘들긴 본인도 힘들었지만 어머니께서 어떠셨는지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체구도 좋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이제 부모님 좀 생각하면서 어른이 돼가는 것 같다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할 때 그에 대해서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 그거 이야기하라고 얘기했어요. 평가하는 사람도 인간이에요. 인간적으로 끌리게 하려면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하셔야 됩니다. 뭐가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인지 그건 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슈앤 상시 본 내용 조금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